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박영숙 재롱블론 지음 세계미래 보고서 2021년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글로벌 미래연구 싱크탱크 미국 워싱턴 소재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글로벌 미래를 연구하는 그룹으로 유엔을 비롯해 유엔 산하의 각 연구기관 및 EU, OECD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1988년 유엔의 새천년 미래 예측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 1996년 비정부 기구로 창립되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유엔 대학교 미국 위원회의 후원을 받다가 2008년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협회 세계연맹 소속으로 활동했으며 2009년 독립적 국제 비정부 기구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NGO로 전환되었다. 전 세계 66개 지부 각 분야 4,500여 명의 정부 공무원, 기업인, 학자 및 전문가를 이사로 두고 지구촌 15대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에 필요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기회와 위기를 분석하며 필요한 정책 및 전략을 제안하고 보고함으로써 과학적 미래 예측을 통해 미래 사회의 위험을 사전에 경고하는 일을 하고 있다. 세계 미래 보고서는 밀레니엄 프로젝트 내 4,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SOFI, RTD, 퓨처스 휠, 시나리오 기법 등 다양한 미래 예측 기법을 활용해 10년 후 미래를 예측하여 여기에 국제기구 선행 연구들을 분석한 자료를 더해 각국 미래연구팀과 유엔 등에 보고하는 보고서로서 매년 개최되는 세계미래회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고 있다. 밀레니엄 프로젝트 한국 지부는 유엔 미래포럼이다. 프롤로그 포스트 코로나 위대한 리셋이 필요한 시대. 역사상 인류는 늘 여러가지 위험에 직면해왔고 그것을 극복해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왔다.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한 불청객이었을까? 역사를 되짚어보면 시대마다 인류를 고통으로 몰아넣은 전염병은 늘 있었다. 그리고 세계미래 보고서는 매년 이런 불청객을 정확히 예측해왔다. 2013년에 출간된 유엔 미래보고서 2040에서는 치사율 높은 새로운 질병들과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병의 심각성을 이미 다루었다. 또 이전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동물에서 인간에게 산발적으로 전염되는 병원균을 인간의 몸에서 발견했다. 인간과 가축 개체의 증가와 정글의 개발 등으로 이전에는 잘 나타나지 않았던 교차성 질병에 많이 노출된 것이다. 이제 인간은 대부분의 동물에 기인하는 전염병에 취약할 것이다. 가까운 미래의 고통과 죽음을 지구촌 곳곳에 불러올 치사율이 1% 이상인 전염성의 새로운 호흡기 계통의 병원균이 유행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가설에 근거한 위협이 아니다. 새로운 대유행 병원균이 2030년 이전에 출현할 확률이 높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등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문제들이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이 찾아올 것이라는 세계미래 보고서의 예측과 시그널은 수도 없이 많았다. 그렇다면 우리를 습격한 코로나19 역시 언젠간 오고야 말 재앙 중 하나였음에 틀림없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전염병의 연대기. 세계 경제 포럼에서 2020년 3월 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세계화, 도시화 및 기후 변화와 일치하는 더 빈번한 전염병 패턴이 된다고 한다.
사회의 물리적 연결성이 강화됨에 따라 미래 전염병은 더 빨리 퍼지면서 폭발적으로 확산한다는 뜻이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염병은 36시간 이내에 발생지에서 세계 반대편 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해졌다. 촘촘히 연결된 교통과 비행 노선 때문이다. 게다가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생활 공간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산다. 기후 변화는 이러한 경향과 전염병의 발병률을 악화시킨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팬데믹 같은 글로벌 전염병이 과거보다는 더 정규적으로 더 자주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는 단연코 도시 집중으로 인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화로 인해 바이러스는 더 빨리 퍼진다. 오랜 역사를 두고 전염병의 연대기는 이어져 왔다. 유스티니아누스의 전염병은 6세기에 번졌고 그 당시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5천만 명이 사망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2억 명에 이르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며 인구의 3분의 1을 앗아갔다. 천연두는 1796년 세계 최초의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20세기에만 4억 명을 죽게 했다. 그 후 메르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등이 있었다. 1918년 인플루엔자 전염병으로 약 1억 명이 사망했는데 이 숫자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병사의 사망자 수를 능가한다. 1918년 시작된 독감 바이러스는 지구상 인구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5억 명을 감염시켰다. 아직도 백신이 없는 전염병인 에이즈는 매일 7,500만 명을 감염시키고 있다. 코로나19뿐 아니라 미래의 팬데믹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심각한 사망자를 낳는 전염병으로 다가온다. 앞서 말한 인구 밀집, 도시화, 빠른 연결성 때문이다. 물론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던 시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 발전된 기술로 이루어진 문명사회가 코로나19를 빨리 퍼져나가게 했듯 아이러니하지만 그 기술 덕분에 심각한 위기에 빨리 대응할 수도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대응할까? 세계미래보고서는 매년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흐름, 첨단 기술의 발전과 그것이 창조해낼 미래에 주목해왔다. 책을 써온 지난 15년간 블록체인, 인공지능, 로봇, 유전자 편집, 자율주행차, 우주여행 등의 실험이 현실과 조우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인공지능 로봇이 정치인이 되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유전자 편집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주여행도 코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파괴적 혁신으로 가득한 아이디어들은 오랜 성숙의 시간을 거쳐 세상을 바꾸는 기술로 인정받았고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함께 목격했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은 분명 가슴 설레는 일이다. 그러나 세계미래보고서 2021은 기존에 출간하던 책들과는 그 방향과 구성을 조금 달리했다. 물론 향후 10년에서 30년 사이 우리가 맞게 될 미래의 세계에 대한 비전과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위기로 인한 사회 전반의 변화와 대응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우리는 지금 비상사태를 맞고 있으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포스트 코로나에 주목한 특별판으로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듯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전혀 다르게 바꿀 것이며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체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 자연환경, 산업과 일자리, 국가와 정치, 금융과 부동산, 교육, 삶의 방식과 태도까지 모든 면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화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세상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빨리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지혜와 기민함을 발휘해야
해야 할 때다. 이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전통적인 근무 형태는 서서히 무너질 것이다. 종전에는 도심의 거대한 오피스 빌딩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일했지만 앞으로 사무실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고 업무의 대부분은 개인의 공간에서 재택 근무와 화상회의 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강의가 훨씬 활성화된다. 이로 인해 언택트 문화는 본격화하고 온라인을 통한 초연결 사회는 더욱 강화된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 출근하는 이들이 적으니 비싼 도심에 큰 사옥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 실제 세계 곳곳의 기업들이 사무 공간을 줄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쾌적하고 값이 싼 도시 외곽으로 이사하는 추세다.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의 임대료는 30% 가까이 떨어졌다. 우리나라 역시 서울의 도심인 시청, 을지로, 충무로 등지에 있는 빌딩의 공실률이 20%를 넘는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등 상권 등에서도 9%에 달하는 공실률이 나타났다. 재택근무, 원격 근무의 확산으로 업무 공간에 대한 개념도 달라질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금융과 경제 체제 전반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코로나의 재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비효율적인 의료 시스템과 부실한 의료 서비스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의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과 복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전 세계가 이윤 추구와 성장이라는 모토로 달려왔으나 그것이 심각한 폐해가 이번 사태로 증명됐다. 성장보다는 공공과 복지 각자 도생이 아니라 공존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다시금 일깨워준다. 팬데믹 이후 각국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본소득제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미국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월 2,500달러의 보편적 가족 기본소득제를 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에서도 변화가 상당하다. 특히 대학 학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2020년 7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학교 졸업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이 만든 3에서 6개월 기술 과정을 수료해야만 원서를 낼 수 있다고 발표했다. 포춘 100대 기업 중 대학 졸업장을 기피하는 기업은 절반이나 된다. 2017년 하버드 경영대학교 크리스 텐슨 교수는 10년 안에 미국 내 절반의 대학이 파산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의 지원율은 1년 전과 비교해 4.5% 하락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UC 버클리는 7.5%,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은 6.7%, 스탠퍼드 대학교는 4.6% 하락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약 25만 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동참했다. 날로 치솟는 학비에 비해 교육의 성과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일하는데 학위는 필요 없다. 학력 대신 실력을 보겠다며 대학 졸업장 대신 코딩 테스트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유명 대학의 졸업장이 아니라 실제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더 중요시 된다는 의미다. 언택트 문화로 인해 원격 수업이나 홈스쿨링이 늘어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세계는 전통적인 학습과 최첨단 디지털 학습의 장점을 결합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다양한 기술을 익히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교육과 의료, 첨단 산업에서 가장 선구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의료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 부분 들어와 있다. 영상 임상 병리학, 유전자 데이터와 결론 도출, 기가바이트의 표현형 데이터 분류 작업 등을
전기요금 정도의 비용으로 해낼 수 있다. 또한 암 환자 진단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이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보다 낫다는 것을 입증했고, 인공지능으로 작동하는 가상보조원 알렉사도 이미 활동하고 있다. 공공, 공생, 공존을 위한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 코로나19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고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에 직면할 위기다. 전염병의 유행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인류의 건강은 물론 경제 성장, 공공부채, 고용 및 인간 복지 등 전 세계 기업과 각국 경제에도 장기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방역이나 정책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 위기는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국가와 사회별로 경기 회복의 시나리오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 의료, 국가정책, 비즈니스, 사회적 계약과 근로조건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 모든 분야에서의 개조를 목표로 연대하고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기업, 개인, 국가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에서 단독 생존이란 무의미할 뿐 아니라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 국가만의 합심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참여해서 생존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 세상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고 모든 분야에서 인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코로나19로 그 밀집성은 더욱 분명해졌다. 인류가 운명 공동체로 얽혀가고 있음은 좋든 싫든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다. 이런 시점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인식은 보다 지속 가능하고 탄력적이며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도구다. 우리는 서울 도울 때 더 강해질 수 있다. 위기 앞에서 인류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위대한 리셋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리셋의 방향은 공존과 공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인간과 기술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리고 이 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하고 대응하고 이겨나가는 데 필요한 방향성과 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UN 미래포럼 대표 박영숙. 세상을 바꿀 혁신적 미래기술 9가지. 제1차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두려워했다. 처음 전기를 발견했을 때 편리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다가왔다. 기차와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1980년대 시카고에서는 지금은 흔하디 흔한 자동차가 두려워 자동차 도로 주행 금지법을 만들었을 정도였다. 이러한 기술 혁신에 완전히 익숙해지는 데는 대개 1, 2세대가 걸렸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 기술들이 언제나 인간을 이롭게 한 것은 아니다. 크나큰 혜택과 함께 늘 피해와 부작용도 따랐다. 미래기술 중 일부는 심각한 윤리적 철학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여전히 혁신적 기술은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다가올 미래의 변화를 불안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기술, 막연한 두려움의 시선으로만 보았던 것들 중 일부는 이미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다. 그중 실현 가능한 단계에 들어선 것들도 있다. 두려움과 우려 그리고 설렘과 기대감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주요한 미래기술 9가지를 살펴보자. 퓨처 테크놀로지 1. 몰입형 현실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세상은 2020년 8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미래학자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인공지능이 탄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50년간 사람들은 언젠가는 뇌에 칩을 집어넣고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 정보가 전수되는 시대에 살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이다. 드디어 8월 28일 일론 머스크는 뉴럴링크 직원들과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내보냈다. 이날 방송에서 칩을 뇌에 이식해 2개월째 생활하고 있는 돼지가 냄새를 맡기 위해 킁킁거릴 때마다
코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호를 칩이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칩에 있는 1024개의 얇은 전극이 뇌세포의 신호, 관성 측정, 뇌 압력 및 뇌 온도와 같은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것은 기존에 의학적으로 승인된 기술에 비해 10배가 증가된 수치다. 동전 크기의 칩으로 텔레파시를 전달한다. 뉴럴링크의 목표는 소형의 미세칩을 라식만큼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로봇 외과의를 사용하면 시술에 1시간 미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마취가 필요하지 않다. 뉴럴링크 칩이 사람 뇌 속에서도 제대로 작동한다면 알츠하이머와 척추 손상 등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 감각이 마비된 환자를 치료하고 퇴행성 질환자들이 다시 감각을 찾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칩은 수집한 뇌파 신호를 최대 10m까지 무선 전송할 수 있다. 한번 충전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으며 무선 충전이 가능하다. 1페니짜리 동전 크기인 뉴럴링크는 1000개 이상의 전극으로 이루어진 뇌 이식 장치이다. 뇌세포의 신호를 수집, 인공팔부터 무인 자동차의 자동 조종 장치, 메모리 아카이브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해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시킨다. 현재 형태에서는 뉴럴링크의 얇고 유연한 전극과 이를 삽입하는 데 필요한 재봉틀 로봇이 궁극적인 두뇌 정보통신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뉴럴링크는 이런 단계를 훨씬 넘어 인간의 생각을 읽고 뇌파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익숙하며 일상에서도 꽤 접했을 터다. 하지만 몰입형 현실과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는 아직 낯선 개념이다. 몰입형 현실 IR은 만들어진 현실을 뇌에 주입하여 다른 현실에 몰입시키는 것이다. 경험을 만들기 위해 뇌파를 직접 조작한다. 다녔던 학교나 친한 친구, 첫사랑, 심지어 부모까지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조작할 수 있다. BCI는 이러한 조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인터페이스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거의 모든 것의 원천인 뇌를 완전히 재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BCI 기술로 과거의 경험과 성격까지 바꾼다. BCI 기술은 인간의 두뇌 전기장을 컴퓨터와 연결하는 인터페이스로 의학, 뇌신경학 등 바이오 기술과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등의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학문 분야다. 인간 몸의 시냅스는 서로 신호를 전달하는데 이때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 이 물질이 시냅스 사이에 정기적인 스파크를 일으키며 전달되고 이때 시냅스 근처에 전극 센스를 두고 전기장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뇌파나 뇌세포의 정기적 신경 신호를 읽고 그중 특정 패턴을 입력 신호로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용된다. BCI 기술이 개발되던 초기에는 ADHD, 아동이나 중증 신체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의료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강현실 등과 결합해 선천적 장애나 외상으로 신체를 움직이기 힘든 이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BCI를 사용하면 가상의 현실에 직접 연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제어해 슬픔이나 두려움 등도 없앨 수 있다. 엄청난 정보 분석력으로 1초에 1000권 이상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텔레파시로 통신하고 로봇과 나노로봇을 제어하고 연결된 물체를 텔레키네틱으로 제어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지어 성격까지 바꿀 수 있다. BCI의 미래는 기하급수적이며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래학자인 레이 커즈와일 박사는 2035년까지 우리의 두뇌를 클라우드에 원활하게 연결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그러면 학습, 학교, 대학의 의미는 달라진다. 인간이 인간에게 지식이나 정보를 전수할 필요가 없다. 클라우드에 연결하면 누구나 슈퍼컴퓨터보다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교사, 교수의 역할이 지금과는 달라지고 멘토, 가이드, 동업 및 협업자 등의 역할로 변화될 것이다. 퓨처 테크놀로지 2 일반 인공지능 2019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10억 달러를 투자하며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준다는 사명 아래 윤리적인 AI를 연구하는 곳이다. 이들은 인간의 뇌와 같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세운 애저 AI 슈퍼컴퓨팅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오픈 AI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은 일반 인공지능이 인간성의 궤적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의 임무는 AGI 기술이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여 AGI를 구축할 슈퍼 컴퓨팅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AGI를 안전하게 배치하고 그 경제적 이득을 널리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책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읽은 책들이 죄다 에세이라 조금은 진지한 책을 읽어보고 싶어 열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 세계미래 보고서. 제목부터가 부담을 확 줍니다.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부담을 확 주는 주사를 만나게 됩니다. 쓴 약이 몸에도 좋다는 뻔한 말처럼 부담은 스럽지만 그럼에도 만나야 할 것 같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와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서두 부분만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트렌드를 분석해서 예견하는 것과 현상을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의 차이랄까? 세계 미래 보고서가 조금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입니다. 그래서 읽기가 더 불편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거기다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니 저야 전공이 컴퓨터 공학에 프로그램 개발이 주 업무이지만 일반인이 읽기엔 지겨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분에 전염병의 유행과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접하고 그에 따른 내가 혹은 가족이, 동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저 별밤 책남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별이 빛나는 밤에 책 읽어주는 남자 별밤 책남이었습니다. 부디 편안한 밤 되시고 오늘도 사랑하세요.